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쓰려니 어색하고 그러네요. 나이가 들고 사업을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많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의 기일이어서 그런가 괜히 제 이야기도 하고 싶었죠. 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그렇다고 가족사가 불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셨죠. 제 부모님은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다가 일을 하셨거든요. 외동딸인 어머니가 그 시절에 드물게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그대로 둔 채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깝다는 외할아버지의 뜻이어서 어머니께서는 일찍이 사업을 배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를 대신해 나를 돌보아 키우신 분이 바로 제 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종의 용의자라고 불렀는데 외할아버지를 보조하시는 업무부터 어머니의 스케줄 관리를 하며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은 함께 바빴습니다. 그래서 날 봐주실 사람은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풍요롭게 자랐지만 부모님의 사랑보다 할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족하거나 고달프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요. 덕분에 저는 응석바이디이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 속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이신데 저만 아들 손자였거든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각각 세 자녀를 봤지만 모두의 딸인 제 사촌들은 모두 누나들이거나 여동생들이기도 했죠. 게다가 다들 사는 형편이 나쁘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가를 부유한 집으로 가다 보니 사는 형편이 차이가 나게 됐죠. 할머니를 부양하는 비용은 저희 부모님께서 맡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는 항상 저를 품에 안고 재우셨습니다. 우리 재욱이가 태어난 후에 할머니가 조상님의 면목을 선보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엄마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신세를 지고 있으니 이 빚을 어떻게 다 갚고 죽겠니? 재우가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자라라. 알았지 하면서 제 머리를 쓸어내리고 쓰다듬어 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촌들 앞에서도 혹시나 기죽을까봐 먼저 챙기시곤 하시고 간식이건 장난감이건 모두 저부터 챙기셨죠. 제사가 있는 날에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네 가족이 다 올 때까지는 특히 저를 품에 안으시고 큰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께 음식을 맡기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촌동생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재욱이 오빠만 예쁘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김씨인데요. 할머니는 우리 딸이 싫어한다는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촌들도 눈이 동그랗게 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어린 마음들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항상 모두에게 다정하신 할머니셨으니까요. 그러한 할머니 모습을 찾지 않다 보니 제가 미워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할머니는 그런 사촌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재욱이 오빠가 아들이라 더 예쁜 게 아니고 재욱이 오빠는 할머니랑 같이 살잖아. 그러다 보니 더 손이 가고 눈이 가는 거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 다 똑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욱이 오빠는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너희는 엄마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하지 않았어? 할머니도 제일 좋다는 사람을 제일 아끼는 거지라고 하니 웃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빛은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동생이 작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들을 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날 제사를 마치고 작은 어머니를 부엌에서 혼내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내가 애 앞에서 어떤 소리를 했기에 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내 원망을 하고 서운해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기에 재욱이가 눈치를 살피도록 하지 말아라. 그래도 제 부모님은 바쁘시고 정이 많으십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러려니 하겠니 하신 후 작은 어머니의 대답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화를 내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어머니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제사 음식을 외갓집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문하던 곳에서 주문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과일까지 시장에서 직접 상자 단위로 배달해 주셨습니다.
참석을 못하시는 대신 물질적인 도움을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어머님께 더 미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 집안 행사를 어머니 대신 보내시던 일이었습니다. 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작은 어머니가 아이들에 대해 엄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사촌 동생이 이 일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해지셨겠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친가도 어디서도 아쉬운 이야기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도 비슷한 집안 수준의 분들끼리 만나 연애를 하셨겠죠. 그러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큰아버지가 결혼을 하시고 제일 큰 사촌 누나가 태어나던 해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주변 분들도 알아봐 주시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후에 할아버지가 남기신 결과물을 함께 정리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유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큰아버지가 별세하시고 남아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에서 일하시던 큰아버지는 제가 앞으로 책임지기로 하셨지만 저희 작은아버지는 대학 졸업 전이었기 때문에 받을 게 없다며 원망을 품어 손을 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와주신 분은 제 어머님이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업을 도우느라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고생한 만큼 보상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아무도 당당해서 앞장서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뒤에서 보조하시는 것에 만족하셨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할머니께서 헤아리셨겠죠. 그래서 저를 더 아끼고 귀하게 대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처갓집에서 흠이라도 잡힐까 싶어서요. 그런데 작은 어머니가 생각 없는 말들로 아이들 사이를 가르고 할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게 만들었으니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아끼시고 예뻐하시는 것이 그저 좋은 철딱선이었다고 할까요? 할머니는 그날 밤저를 안아주시며 할미는 우리 재욱이만 있으면 돼. 다들 뭐라고 하건 우리 재욱이만 잘 크면 할미는 됐다라며 속삭이는 걸 듣고 기분 좋게 자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훌쩍이셨던 걸 깨달은 건 그 후로 오래 지나서였지만 그날 밤은 기분 좋게 잤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상황 중 하나는 명절에 다녀올 때였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식구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일이 바쁘다며 전화만 할 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모른다며 작은 아버지를 위한 음식을 챙겨 놓으셨지만 결국 그 음식들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명절도 바쁘셨지만 그때만큼은 연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할머니 댁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촌 누나들과 함께였습니다. 큰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고 윷놀이도 하셨습니다. 외갓집에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만 계셔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명절을 보내니 나는 신이 났습니다. 큰 어머니와 어머니는 할머니를 도와 음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지만 간간히 웃음소리가 나고 간식도 많이 주셔서 좋은 기억이 남았습니다. 전에는 왜 이런 명절을 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명절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중간중간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시긴 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놀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어렸어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요. 어떤 것이 낯설고 다르며 주변을 탐험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기한 경험 속에서도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발견되어 바쁜 주변을 물성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 순간에 큰 엄마가 우리 재욱이는 할머니가 그립나 봐. 어머니가 찡하시진 않을 테니 손자가 효도를 다하고 있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엄마에게 제가 더 돌봐야 하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너무 잘 보시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할머니가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재혁이의 모습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안고 일을 끝낸 뒤 밖으로 돌아섰을 때 무심코 눈물을 훔치곤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할머니뿐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이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간 좀 허전했던 마음이 꽉 차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어머니께 어미가 쓰는 거 다 안다. 괜한 소리 마라. 너희 형님도 크게 애쓰고 살지만 내가 여자가 그 힘든 사업한다고 당차게 다닌 것 보면 자랑스럽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시간 날 때 재욱이랑 많이 있어 줘. 또 애들은 부모 품이 필요한 거다. 둘 다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는 거야. 큰 어머니가 얼마나 잘 아이들을 보살펴주는지. 요즘 나는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하시는 것은 부족할 거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큰 어머님은 재혁이에게 조금 더 하려고 나에게 얼마나 많이 물어보시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잘 키워줄 줄 알았으면 나도 더 일찍 맡겨봤을 텐데. 동서가 음식을 보내주면 좋아하면서도 부러워한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어머님께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줄게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지금 돌아보면 시샘하거나 비아냥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돕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친척들이 이런 이유로 좋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다음 명절이나 제사 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식구들 없이 등장한 작은 아버지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할머니 집에 들어설 때부터 인상이 좋지 않았던 작은 아버지가 매번 음식을 사서 할 거면 집안 제사는 왜 만드나? 차례를 다 없애서 너무 많아서 남는 돈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줘. 얼굴은 비추고 음식과 과일만 보내며 형과 형수가 언제까지 그럴 거냐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날 가리켰어요. 말은 할머니를 향해 하면서도 눈은 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 뒤에 숨어 빼꼼 눈을 들었을 때 작은 아버지를 벗는 것조차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뒷짐져 손으로 막아주시던 할머니는 너는 너희 둘째 형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성태가 왜 그렇게 바쁘고 제사도 하며 명절에도 마음껏 쉬어본 적이 없는 줄 모르겠니? 누가 너에게 명절에 음식하고 과일을 챙기라고 했냐? 한 번 제사 비용을 내본 적도 없는 놈이 어디서 큰형도 내지 않는 큰 소리를 내고 있어? 형수랑 조카들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라며 조곤조곤하지만 힘이 들어간 말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를 잡은 할머니의 두 손에 힘이 가득한 것을 느껴 할머니가 화가 난 것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더 무서웠어요. 이런 작은 아버지 갖고 있으면서 참나. 형제 중에는 더 여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괄목하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신 건 뭐가 있어요? 집 하나도 못 지었는데 전세만 겨우 주셨잖아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야? 누가 탓인데 집 한 채도 못 짓고 전세만 주고 살아야 했잖아요. 큰 형은 다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 말이 없겠지? 나만 못 받았잖아. 나는 뭐 좋았어? 우리 애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손주로만 살만하네. 한 번도 안 안아주고 키우지도 않으면서 돈 있는 애들만 끌어안고 절절매고 차별해. 말아요라며 목소리를 더욱 세게 높였다. 그러자 그것을 계속 듣는 것만으로도 큰아버지께서 못난 자식아, 어머니께 할 말이야.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가족들한테 돈이라도 뜯어내고 싶은 거냐? 멀찍하게 대학 졸업 다 시켜줬으면 너가 밥벌이 해야지. 애도 아니고. 번번이 이게 뭐냐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자 작은아버지는 뭐 달라고 하면 나한테 줄 돈은 있고 대접을 못 받으니 그 값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작은 형,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무리 대리사이라도 그만한 중견기업에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난 긴 소리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저 애 맡긴 값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때 10살이었던 저는 매일 와서 저 자식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 할머니께 말했을 때 큰아버지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제 귀를 막으셨지만 그 말들은 다 들렸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말들로 매우 무서워하여 할머니 뒤에 숨어 벌벌 떨기만 했지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가 감싸안은 자를 부들거리며 거친 숨을 내쉬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야, 아무리 형제여도 참아줄 수 있을 정도만 해. 너, 더 이상은 안 돼.
혹여 재수 씨가 어머니께 죄송해서 해준다고 한들 내가 말릴 거야?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놈이 제가 좀 귀웠으면 알아서 잘 살 일이지. 부모.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모자라 어린 조카를 협박해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둘째에게도 내가 단단히 이야기할 테니까 괜히 너희 애들 앞세워서 돈 달라고 구걸할 생각하지도 마. 앞으로는 10원도 줄 수 없다며 일어설 때 작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셨습니다. 어른들끼리 서로 힘을 주며 싸우는 모습을 처음 본 저로서는 더 겁이 났고 두려웠습니다. 사촌들도 마찬가지였는지 큰 어머니 뒤에 숨어 울고 있었더라고요. 그 후로 작은 아버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셨고 명절이나 제사에 시간을 내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함께 시간을 내기 위해 애썼지요. 할머니는 더 이상 작은 아버지를 위한 음식을 챙겨놓지 않으셨고 누구도 작은 아버지 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작은 아버지 가족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큰 아버지와 아버지가 얼마의 돈을 해주고 다시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아버지는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는 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외할아버지께서는 다시는 친가에 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작은 아버지에게 전해주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치욕스러워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말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정도 기대했던 마음은 오히려 더 상처받았어요. 그럴수록 더 할머니를 찾고 싶었나 봐요. 할머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소심한 성격이라 더 소심해졌고 그리고 명절과 제사를 더 이상 즐기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이혼으로 인해 보내주던 음식과 과일을 끊으셨고 큰 어머니는 전과는 다르게 인상을 쓰고 부엌에 계시더니 사촌들도 인상을 쓰고 함께 일을 했어요. 저와 아버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멀뚱이는 그 장면을 보다가 TV를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할머니는 되도록 본인이 처리하고 싶어서 큰 집 식구들이 마저 하려고 했지만 큰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고 할머니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듯했습니다. 그때는 부엌에서의 일이 힘들어 보였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해서 모두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서 너희 큰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할머니가 잘못으로 일어난 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할머니를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변화들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만나러 와서 한참 동안 별말 없이 바라만 보신 후에 가시는 동작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는 어머니에게 제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했지만 중학생 정도가 되자 입을 다물고 그저 잘 산다고만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지만 나나 어머니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려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멜림의 반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침대에서 자는 걸 보면 어머니는 소파에서 자는 것 같으니 할머니 말고 다른 누군가 중에서 제일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올 것이라고 약속한 날은 늦게 올 때 어머니를 기다리는 사랑에 목을 졸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을 보낸 후에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양육비 덕분에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셨지만 전부는 채우지 못해서 힘드셨을 할머니는 결코 제 양육비를 소모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양육비가 들어오면 모두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은 생활비로만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러한 할머니께서는 지금은 제가 준 양육비 반 넘게는 한 방을 사용하시며 제가 고생하는 이유로 인해 나머지는 할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하시려 하십니다. 그 정도도 못 써라고 돈을 드리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지어 내가 키우면서 함께 고생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어머니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혹시 모르니까 그랬더라. 하지만 아버지 일을 대신 하다 보니 어머니는 때로는 만날 약속을 어기기도 했지만 거의 매주 꾸중 없이 항상 찾아왔다. 그러면서도 귀찮을 만큼 내 삶과 어려운 면을 물어보면서 나는 너희 할머니를 믿어. 오히려 너희를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우고 계신 것을 내가 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너희 할머니야. 그러니 성장하면 반드시 할머니께 효도를 해야겠어. 라고 말씀하셨다. 알았다고 하셨고, 문제는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우연히 마주친 아버지와 마치 불꽃이 튀어나오는 듯 다투셨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니야, 너무 좋아.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곁에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 보여서 헤어져야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 엄마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어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만 나 고생이 많았지라며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어머니께 했을 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니? 그따위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면 어떨 것 같아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게 참 속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빠가 없어서 엄마가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재욱이의 아빠인데 어떻게 미워하겠어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결국 서로 아직도 사랑하지만 주변의 영향으로 헤어진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아직 어린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엄마와 아빠가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하셨어요. 아직도 서로 엄청 좋아하면서도 얼굴만 보면 싸우고 미워하는 척을 해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자 울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이혼을 속상해하며 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너희 엄마와 아빠는 둘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구나 라며 같이 있어 주셨어요.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재욱이 말처럼 서로에게 좋다고 하면 그만인데 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거야. 이 할머니가 불쌍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해 안 하시더니 우리 재욱이만 속으로 아픔을 갖고 있는군이라며 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부모님 탓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어서 둘이 헤어진 것이겠거니 생각해마는 시간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눈치를 보느라고 지쳐 계셨고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의 불합리한 돈 요구를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서로를 놓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 쓸쓸한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채 자라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춘기 때에는 그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외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생겼기도 했죠. 찾아가 따져볼까도 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슬퍼하실 생각을 하니 감히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좋은 손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공부든 운동이든 닥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바라시는 좋은 대학의 엔칼럼즈 되었습니다. 입학을 결의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고려하지 않고 맘대로 행동했지만 나는 잘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삼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즈음에 외할아버지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업무를 미뤄두고 외할아버지의 장례를 도맡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왔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버텼습니다. 외할아버지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어머니께 애통한 마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보였어요. 단 한 분의 아버지만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 어린 나에게도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장례를 계기로 자주 만나시면서 아버지는 다시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하게 되도록 하셨어요.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면서도 너희 형이랑 형수에게는 말하지 마라. 다시 합친 것도 아니고 괜히 오해를 사기 쉽다. 재건이라도 기회라도 들어가면 또 난리 칠 수 있으니 한동안 말하지 말 거라고 아버지께 당부하셨어요. 저에게는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다시 일이라도 같이 해서 다행이다. 엄마가 많이 허전할 텐데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2시간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에게 다시 신혼생활을 하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 말에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아이고, 내 새끼 생각이 깊군. 명문대 소속 학생인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겠군. 내 손주가 못 가는 곳은 다 알아. 괜히 참지 말고 엄마와 살고 싶으면 이야기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에게 가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머니와 단둘이 서로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입대해야 했기 때문에 할머니와 저는 잠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전날도 혼자 남아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나와서도 부모님을 먼저 만나기보다는 할머니를 만났고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오시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더디게만 흐르던 곧반부의 시계가 갑자기 빠르게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상병을 막 달았을 때였는데 혹한기 훈련이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와 보니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장이나 군화가 매우 더러웠고 재정비할 시간도 없이 청원 휴가를 올려 서둘러 치솟았습니다. 조바심이 났지만 군인인 신부는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부대 앞에서 버스를 탈 때 넘치는 눈물을 참고 차를 기다렸습니다. 불행히도 스키를 탄 일요일 오후에 서울로 가는 차표는 매진이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 제게 15살 정도 연상된 남자가 다가와서 택시를 하는데 동승할래? 라며 제안하였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에 기쁨을 느껴 일어섰고 서울로 가야 한다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미소를 짓고 오늘은 어쩌다 보니 터미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택시로 안내해 주시는 기사님께 감사하게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사님께서 목적지를 묻자 나는 병원의 주소를 말하며 울컥하면서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이래봬도 내가 무사한 것 같은데요. 걱정 말고 가는 동안 좀 쉬세요. 하면서 훈련을 마치고 나온 듯하다며 씻지도 못한 채 나온 것 같은 모습에 대해 걱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눈물이 터지면 억누르기 힘들어져서 울게 된 저를 담담하게 위로해 주시며 울었지만 이해해 주시는 기사님의 말을 듣고 한동안 흑흑 울기만 했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나니 할머니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바빠서 나를 아기 때부터 면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키워주신 할머니께 더 힘드시네요라고 설명하면서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사님은 거기에 티슈가 있을 테니 앞좌석 등판 주머니를 가리키며 이거라도 좀 마시세요. 우리 집에서 준비한 유자차인데 마실 때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할머니도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잘 키운 손자를 데리고 유자차 한 잔을 마시고 눈 좀 붙이세요. 안전히 모셔다 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받아들고 창밖을 보며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생각했으나 기사님이 깨우시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병원에 도착했었습니다. 그 뒤로 기사님은 웃으시며 도착했어요. 얼른 할머님을 보러 가셔서 손자 얼굴을 좀 구경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드려야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당장 택시비가 없어서 빨리 올라가서 택시비를 가져와 내려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부대에서 바로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자. 그래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병실로 달려가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달려오시고 할머니 곁에서 조치를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보호자분께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안아주며 할머니 저 왔어요. 나 재우기 왔어요. 할머니라며 우는데 할머니는 힘없는 손을 제게 뻗어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울지 마라고 힘겹게 말씀하셨더니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쇼크였다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며 저는 기사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경황이 없었죠. 정신이 들고 택시비를 생각했을 때는 벌써 장례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부대로 복구하며 터미널 앞에서 기사님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휴가를 나올 때
부대에 복귀할 때 기사님을 찾아보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저는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에 남은 학업을 마치고 어머니의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따르며 배웠습니다. 마음속으로 할머니가 계셨다면 기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영 수업이 어느 정도 끝나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에서 만난 그의 생각과 잘 통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정돈되고 흐트러짐 없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내가 구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신혼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례식장에 나타난 작은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은 그 집 판 사소 관심이 많았던데요. 큰아버지는 작은 아버지와 더 이상 얽히기 싫다는 듯이 얼른 팔아서 나눠주자고 하시기에 제가 시세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을 그냥 팔아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사두고 틈나는 대로 들러 마음을 식히기도 했었고요.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보다는 그 집에서 생활하고 싶었던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할머니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방이나 창고를 만들어 짐을 옮기고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괜찮아요라며 웃는 그녀에게 반해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내는 첫인상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님도 밝고 친근함을 잘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셔서 좋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아내와 잘 지내셨고 아내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무탈이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40대의 문턱을 넘어섰을 때 할머니의 기일이 지나고 며칠 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그리워서요. 그래서 평소 잘 하지 않던 술을 한 잔 마신 후 대리기사님을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기사님께서 손님, 괜찮으세요? 제 집사람이 타 준비 중이에요. 따뜻한 유자차가 있으시다면 한 잔 드시겠습니까? 속을 한번 푸시고 출발하시겠어요? 보온병의 뚜껑을 열어 유자차 한 잔 보내드리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시고 받아서 드신 뒤 맛있네요. 사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요. 유자차만 먹어도 알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부지런하시고 손도 야무져요. 추운 초입에는 꼭 직접 차를 타주시고 겨울 내내 이렇게 챙겨주신다고 하셨던데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았습니다. 혹시 기사님 전에 간성에서 택시를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어이쿠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거기서 군 생활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재택했었나요? 라며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려나라 그때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던 분이시군요. 하자 차 안쪽 룸미러 거울 넘어서 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셨는데 그 상병님이십니까? 어휴, 못 알아보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기사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때 택시비를 못 드려서 그랬던 때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허허 웃으시더니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택시비까지 챙겨주셨나요? 제가 조의금을 했다고 생각했죠. 어린 마음에 할머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같은데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 그냥 갔다고 말씀하셨더니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사님이 아니셨다면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보내드릴 뻔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이시네요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여리시네요. 그때 땀의 옷에 묻은 흙먼지나 고나에 붙은 진흙을 보니 급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 게 표는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내가 말을 붙였어요.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기도했어요. 상병님의 얼굴을 꼭 보고 가시라고. 그래도 보셨다니 좋네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왜 대리기사님을 하시지 싶어서 그런데 택시는 어쩌시고 하니 개인 택시 면허를 팔았어요. 돈이 급해서 그래서 먹고 살려고 서울에 와서 이렇게 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돼요? 라고 하니 무슨 일은 아니고 동생이 아팠어요. 백혈병이라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아무리 벌어서 병원비를 갚아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큰 돈 드는 것부터 정리하자 싶어서 그렇게 했죠. 이제 많이 메꾸었어요. 동생도 볼 수 있네요. 여기 많이 메꾸었네요. 명함이라기보다 광고지라고 할 수 있지요.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하셨을 때 드리는 대리비를 조금 더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못 드렸던 택시비는 나중에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회사 버스 운행 기사님 자리에 관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면접을 삼아 와주실 것인지 물었을 때 한동안 말 없이 계셨던 기사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력서를 작성해 오시라고 하고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계약금은 3천만 원이라고 명시했는데 못 드린 택시비에 도대체 많은 고개를 넘길 일이 많은 제 모습을 봤으실까요? 이자를 붙여 계약금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제 사비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기사님이 오셨으니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명하시고 계약서에 사인을 받고 계약금을 드렸습니다. 놀라셔서 이 돈은 뭐냐고요? 하시자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택시비입니다. 제게는 은인이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은 고개를 숙이며 안 그래도 집 이사를 좀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우리는 잘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날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기사님 가족을 초대해 같이 식사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고 종종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기사님이 너무 성실하시다고 하셔서 좋아하시고요. 기사님 덕분에 직원들의 출퇴근길이 안전하고 개선된 것 같아서 저도 덕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모두 찾아서 해주시는 기사님을 보면서 성실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저렇게 성실하셨다면 할머니가 속 좀 덜 썩다가 돌아가셨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도 여전히 돈 이야기하고 다니신다기에 아버지가 자리 하나 제안하셨더니 끝까지 일 시키겠다고 와 있는 놈들이 더하다라며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들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그러지 못하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지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사님이 더 좋은가 봅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계속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요. 여러분들도 선량한 마음과 성실함을 잃지 마시는 일상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게 더 노력하여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